거기 누구야? 정신 차려봐요! 강태식은 대답 없는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건져 올린 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 태성그룹의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알려진 여회장 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였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외딴 섬. 한때는 세상을 지배했던 여왕과 세상에 환멸을 느낀 은둔 어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얽어맨 것은 20년 전 숨겨진 비극과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아내를 죽였어. 내가 왜 당신 같은 원수의 딸을 구했어야 했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 드러난 잔혹한 진실은 두 사람의 사랑을 파멸로 이끌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한 구원이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푸른 바다가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헬기의 파편을 때릴 때마다 하얀 포말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을 날던 거대한 기계 덩어리는 이제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불길을 내뿜으며 가라앉고 있죠.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한 여자가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한 채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한설이는 정신을 잃은 채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바다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을 이리저리 내던지며 날카로운 바위가 가득한 해안가로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설이의 몸이 거친 모래바닥과 딱딱한 바위 사이에 끼어 멈춰섭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외딴 섬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해변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낡은 장화를 신고 어깨에는 그물을 맨 강태식입니다. 강태식은 습관적으로 바다 상황을 살피며 통발을 확인하러 갯바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낯선 형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힘없이 흔들리는 하얀 팔을 보고 강태식의 눈이 커집니다. 강태식은 메고 있던 그물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외칩니다. 거기 누구야? 정신 차려봐요. 강태식은 대답 없는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한설이에게 다가갑니다.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바위가 강태식의 정강이를 긁고 지나가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설이의 몸을 감싸 안은 강태식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숨을 멈춥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차갑고 뻣뻣합니다. 강태식은 한설이를 품에 안고 갯벌을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자신의 오두막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강태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설이를 등에 업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버텨요. 강태식은 젖은 옷무게 때문에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태식은 한설이를 낡은 침상에 눕힙니다. 한설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강태식은 서둘러 화로에 불을 지피고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마른 수건들을 꺼내옵니다. 태식은 수건으로 한설이의 몸에 묻은 짠물과 모래를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태식은 침착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과거에 사람을 살리던 그 섬세한 손길이 되살아난 듯 움직입니다. 이봐요. 내 말 들려요? 정신 좀 차려보라고요. 강태식은 한설이의 가슴을 압박하며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한참을 씨름했을까요? 한설이의 입에서 짠물과 함께 거친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강태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옷도 흠뻑 젖어 몸이 떨려오지만 태식은 서리에 젖은 머리카락을 마저 정리해 줍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본사 사옥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진우 상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죠.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이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오진우가 잔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확실하게 처리된 거 맞아? 보안팀장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헬기는 정확한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정도 폭발이면 생존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진우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야지. 고모님이 워낙 운이 좋은 분이라 걱정했거든. 이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지?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대답합니다. 이미 수색 범위를 조난 지점에서 30km 떨어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민간 어선들도 그쪽으로 유도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진우가 차갑게 웃으며 보안팀장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수고했어. 이제 이사회 소집해. 회장 부재 중에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다시 외딴 섬의 오두막입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던 한설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로 낯선 천장이 보입니다. 한설이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전신을 찌르는 통증에 비명을 지릅니다. 인기척을 느낀 강태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누릅니다. 움직이지 마요.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설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태식을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어디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태식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내밀며 대답합니다. 사람 살려놨더니 첫마디가 그거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 건져왔더니만. 한설이가 물바가지를 쳐내며 악을 씁니다. 가까이 오지 마. 더러운 손 치우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곳에 가둬두는 거야. 당장 비서실에 전화해. 강태식이 바닥에 떨어진 바가지를 주우며 혀를 찹니다. 전화기는 바닷물 먹어서 죽은 지 오래고 비서인지 뭔지는 여기 없소. 여긴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이니까 정신 차리고 누워나 계죠. 한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벽면과 비가 새는 천장,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 태성그룹의 여회장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장소입니다. 설이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려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지기도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 이름이 뭐야? 말해봐. 내 이름이 뭐냐고. 한설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강태식은 무심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몸이나 추스르쇼. 죽기 싫으면 내가 주는 미음이라도 먹어야 할 테니까. 한설이는 멀어져가는 강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무지몽매해 보이는 남자와 단둘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설이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떱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강태식은 아침 일찍부터 숲으로 들어가 약초를 캡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이의 상처를 치료할 약초를 찾는 중이죠. 그러다 숲 한쪽에서 나뒹구는 까만 물체를 발견합니다. 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입니다. 태식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식은 설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짐을 살펴봅니다. 바닷물에 젖어 엉망이 된 가방 안에서 은색 만년필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설이라는 세 글자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태식이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한설이, 태성그룹 한설이 회장, 당신이 왜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온 거야? 태식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태식과 그의 아내입니다. 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태성병원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태식은 사진을 다시 숨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설이를 깨웁니다. 이봐요. 해 떴으니까 일어나요.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한설이가 멍한 눈으로 깨어나 태식을 봅니다. 어제의 날 선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표정입니다. 태식은 말없이 숲에서 캐온 약초를 달인 물을 내밉니다. 한설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기요. 혹시 나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내 이름이라도 알면 좀 알려줘요. 태식은 잠시 뜸을 들이다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 하나 건진 것뿐이지. 태식은 설이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식은 그녀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육지에서는 그녀를 죽이려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설이는 태식의 대답에 실망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태식은 그런 설이를 뒤로하고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가르는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한설이는 열린 문틈으로 태식의 등 근육이 요동치는 것을 지켜봅니다. 거칠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손길은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밤새 열이 오를 때마다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던 그 투박한 손. 한설이는 알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한편 서울의 오진우는 비서실을 장악하고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종된 한설이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오진우의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합니다. 오진우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고모님, 이제 태성그룹은 내 거예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시고요. 오진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화려한 회장실에 가득 찹니다. 그 시각 외딴 섬의 강태식은 장작을 패다 말고 가슴을 움켜얡니다. 머리를 깨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겁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앞이 핑글핑글 돕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태식은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씁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칩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설이를 생각하며 태식은 다시 도끼를 잡습니다. 이 폭풍 같은 운명이 두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섬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한설이는 욱신거리는 다리 통증에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무 틈새로 비쳐드는 햇살이 눈부셔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죠. 강태식은 벌써 밖으로 나갔는지 침상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훨씬 정갈하게 끓여진 생선죽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깨어났으면 그거라도 좀 먹으쇼. 사람 속이 비면 기운부터 빠지는 법이니까. 한설이가 죽그릇을 밀어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걸 먹으라고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런 조잡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도 없어요. 당장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요. 배를 대라고요. 강태식이 젖은 수건을 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지금 밖이 어떤지 보기는 했소?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 내 목선 따위는 띄우지도 못해요. 나가고 싶으면 저 바다에 직접 뛰어들든가. 한설이는 홧김에 침상에서 내려오려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태식이 급히 다가와 한설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설이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를 유괴해서 몸값이라도 받아내려고 가둬둔 거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강태식이 헛웃음을 지으며 한설이를 번쩍 들어 다시 침상에 앉혔습니다. 강태식은 한설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여기는 경찰도 안 오고 몸값 줄 사람도 없소. 당신이 누군지 관심도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계줘. 사람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한설이는 강태식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산으로 나무를 캐러 나간 사이 한설이는 벽을 짚고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는 파도뿐이었죠. 한설이는 정신없이 숲길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냐고요.
한설이는 찢어진 원피스 자락이 덤불에 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순간 뒤쪽에서 강한 손길이 한설이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강태식이 일그러진 얼굴로 한설이를 끌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태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서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아.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한설이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구석진 곳에서 썩어가는 게 무섭단 말이야. 제발 살려줘요. 집에 가고 싶어. 강태식은 울고 있는 한설이를 보며 천천히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강태식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한설이의 발목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소. 아내를 잃었을 때 나도 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한설이가 멍한 눈으로 강태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태식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그제야 고집을 꺾고 강태식의 부축을 받아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설이는 태식이 시키는 대로 갯벌에서 낙지를 손질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어야 할 손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태성그룹 본사입니다. 오진우 상무는 회장 집무실에 앉아 비서실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취조하고 있습니다. 오진우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고모님이 실종되기 직전에 정비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말 모른다는 거야? 김 실장이 꼿꼿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기적인 점검 외에는 별다른 지시가 없으셨습니다. 상무님께서 이러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나 김 실장의 턱 밑까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의도? 회사를 지키려는 조카의 마음이지. 김 실장, 자꾸 이러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수가 있어. 조용히 내 밑으로 들어오지 그래. 김 실장은 침을 뱉듯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상무님의 이 행동들 하나하나 다 보고 드릴 겁니다. 오진우가 미친 듯이 웃으며 김 실장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돌아와? 시체도 못 찾을 바다에서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야? 김 실장,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오진우는 김 실장을 내쫓은 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진우가 수전증이 있는 사람처럼 손을 떨며 명령했습니다. 이 근처 섬들 샅샅이 뒤져. 혹시라도 숨붙어 있는 인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 다시 외딴 섬 밤이 깊었습니다. 강태식은 오두막 구석에서 고장난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설이가 그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육지랑 연락할 수 있는 거냐고요? 강태식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쉽지 않소. 그래도 전압만 제대로 들어오면 짧게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 한설이는 자신의 부서진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한설이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비사가 보낸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설이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진우 상무가 제 가족을 협박해서 헬기 엔진에 손을 댔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끊기자 한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조카인 오진우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설이는 차가운 분노에 몸을 떨며 강태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한설이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태식 씨, 나 좀 도와줘요. 나를 죽이려 한 놈들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 제발 나를 육지로 보내줘요. 강태식은 설이의 눈에서 번뜩이는 복수심을 보았습니다. 강태식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무거운 입등을 뗐습니다. 배를 수리해야겠소. 당분간은 이 섬에서 죽은 듯이 지내야 합니다. 저놈들이 당신을 찾으러 올 테니까. 태식은 설이의 어깨를 꽉 쥐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설이는 태식의 단단한 손길에 의지하며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배신자들을 단죄할 여회장 한설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당으로 나가 목선의 밑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판자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태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배 밑바닥을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배가 당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 거요. 나도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빚을 이제야 갚는 것 같군. 두 사람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한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죠. 섬의 밤은 유난히 길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식은 엔진 부품을 구하기 위해 인근 유인도로 몰래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설이는 태식에게 자신의 금기거리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제일 좋은 부품을 사와요. 그리고 김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해줘요. 강태식은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이 배에 오르며 설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오두막 밖으로 나오지 마죠. 드론 같은 게 보이면 무조건 동굴로 숨어야 합니다. 알겠소? 한설이는 태식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해안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아군은 이 무뚝뚝한 어부뿐이었습니다. 설이는 모래바닥에 오진우의 이름을 쓰다 발로 지식였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슬픔보다 강했고 설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육지의 오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찰용 드론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설이가 머물고 있는 섬의 전경이 흐릿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오진우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고모님. 쥐구멍에 잘 숨어 있었네. 오진우는 즉시 해결사들을 호출했습니다. 조용하던 섬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오두막 안에서 태식이 가르쳐준 대로 낡은 칼을 갈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섬 전체를 하얗게 집어삼키며 시야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가려버렸죠. 강태식은 잠결에 마당에 설치해둔 낚시용 경보기가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번개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식은 옆 침상에서 자고 있던 한설이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으며 귓속말을 내뱉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쥐새끼들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한설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지만 태식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한설이를 부축해 오두막 바닥 아래 숨겨진 낡은 지하 저장고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태식이 비상식량을 보관하던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위쪽 판자를 덮기 전 설이의 손에 묵직한 쇠파이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쇼.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숨죽이고 계란말이여. 판자가 닫히자마자 오두막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6명이나 되는 무장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답 대신 태식을 바닥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판자 사이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설이는 비명을 삼키며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용역 두목이 태식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편네 어디 숨겼어? 곱게 말하면 목숨은 붙여주지. 태식은 입안에 고인 피를 두목의 구두에 뱉어내며 이죽거렸습니다. 여편네라니. 나 같은 호라비 집에 귀신이라도 보러 왔나 보지. 분노한 두목이 태식의 옆구리를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태식은 억소리 나는 고통 속에서도 설이가 숨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안가 쪽에서 커다란 배의 경적 소리가 2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섬의 유일한 보급선인 박 선장의 배였습니다. 용역 두목이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며 명령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곤란하지. 가서 배부터 잡고 영감탱이는 끌고 나와. 용역들이 태식을 끌고 해변으로 나가는 사이 박 선장은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배 위에서 박 선장이 확성기를 잡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이미 해경에 신고했다. 당장 그 사람 놓지 못해. 박 선장은 준비해온 연막탄을 해변으로 던지며 섬 전체를 자욱한 연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태식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용역의 급소를 머리로 들이받고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태식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달려가 설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박 선장 배로 뛰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안개와 연기를 뚫고 미친 듯이 해변으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며 강한 바람이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우가 직접 헬기를 타고 섬 상공에 나타난 것입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확성기를 든 오진우의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렸습니다. 고모님,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보여요. 무고한 사람들 죽이기 싫으면 당장 기어 나오시지. 오진우는 헬기에서 총을 든 용역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선장의 배 주변으로 물기둥이 솟구치며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박 선장이 총에 맞아 어깨를 감싸 쥐고 쓰러지는 모습이 서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리가 태식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나갈 테니까 그만하라고. 태식이 서리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저놈은 당신을 살려둘 놈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헬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리는 당당하게 해변 모래사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오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헬기를 착륙시켰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서리 앞에 섰습니다. 오진우가 서리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어 나올 거면서 왜 고생을 시켜요.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지. 이런 거렁뱅이랑 뒹굴고 싶었어요? 서리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오진우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너 같은 짐승보다 이 사람이 10,000배는 훌륭해. 너는 절대 태성을 가질 수 없어. 내가 죽어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진우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서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잔말 말고 지장이나 찍어. 고모님이 전 재산 나한테 양도하고 자살하는 걸로 시나리오 다 써놨으니까. 오진우가 서리의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인장을 찍으려 할 때 숲속에서 태식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식은 용역 한 명의 무기를 탈취해 오진우의 머리를 겨눴습니다. 주변에 있던 용역들이 일제히 태식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해변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이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 놔. 내 놈 머리에 구멍 나기 싫으면 당장 놔주라고. 오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리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오진우가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쏠 수 있을 것 같아? 쏘는 순간 이 여편네 심장에도 구멍이 날 텐데. 오진우는 태식이 주춤하는 사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 서리의 머리를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이 서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탕 하는 굉음과 함께 섬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서리를 덮친 태식의 등 위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한서리가 태식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강태식? 정신 차려봐요. 제발. 오진우는 쓰러진 태식을 보고 차갑게 방아쇠를 한 번 더 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함정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선장이 미리 연락해 두었던 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 함정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해경 헬기 3대가 나타나 오진우의 헬기를 포위했습니다. 오진우는 당황하며 헬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나. 당장 이륙해. 빨리. 오진우의 헬기가 황급히 섬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리는 피범벅이 된 태식의 머리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태식은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서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식이 피를 토하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다행입니다. 꼭 이기세요. 태식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태식을 가슴에 품고 하늘이 무너지라 울부짖었습니다. 해경 함정이 해변에 닿고 대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리는 다가오는 대원들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 살려내.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 사람 당장 살려내란 말이야. 자욱한 안개 사이로 붉은 피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섬의 전투는 끝났지만 서리의 진정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멀어져가는 오진우의 헬기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무심하게 파도를 치며 두 사람의 슬픔을 덮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함정의 갑판은 긴박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태식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함께 복도를 달렸습니다. 태식의 어깨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서리의 낡은 옷을 검붉게 적시고 있었죠. 함정 안의 응급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상의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저장 장치를 꺼내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이게 그놈을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요. 부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식의 눈이 감겼고 의료진들이 급히 서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서리는 피 묻은 저장 장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몸이 떨리는지도 모른 채 창밖으로 멀어지는 외딴 섬의 실루엣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태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기회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리의 눈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한설의 회장이 나타난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것이죠. 로비 중앙 문이 열리고 한설이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섬에서의 고생이 남긴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옆에 대기하던 김 실장이 감격에 겨워 서리의 앞을 막아서는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리는 김 실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곧바로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섰습니다. 서리는 품 안에서 태식이 건네준 저장 장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입을 뗐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로비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그룹 상무 오진우는 자신의 경영권을 위해 저의 헬기를 폭파시켰고 저를 지켜준 무고한 시민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이 안에 그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중계를 지켜보던 오진우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벌레 같은 놈이랑 같이 바다에 처박혔어야지. 오진우는 급히 가방에 기밀 서류와 현금을 챙겨 비상계단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해외 도피용 헬기를 타기 위해 옥상으로 향했지만 옥상 문을 열자마자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뒷걸음질을 치며 난간 끝으로 몰렸고 비열하게 웃으며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다들 비켜. 경찰들이 오진우를 제압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헬기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서리는 로비 전광판에 나오는 오진우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지만 서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술을 마친 태식이 발견되었다는 병원 쪽 소식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곧바로 태식이 입원한 대학병원 VIP실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어깨 수술은 잘 마쳤지만 정밀 검사 결과 뇌신부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섬에서의 과로와 사고 당시의 충격이 잠재되어 있던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매우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서리는 태식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잠시 후 눈을 떴지만 서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태식 씨, 나 보여요? 나 한설이에요. 당신이 살려낸 사람이라고요. 태식은 한참 후에야 서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태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복수는 하셨습니까? 서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만 살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 다 데려올 테니까 걱정 마요. 하지만 태식은 희미하게 웃으며 서리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섬으로 가고 싶습니다. 화려한 병원보다는 그 오두막이 더 편해요. 서리는 태식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고집과 슬픔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식은 서리가 자신의 아군이 된 것에 만족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리는 병실 밖으로 나와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섬에 당장 최고의 의료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병원선을 준비해. 그리고 섬 오두막 근처에 최첨단 진료실을 구축해. 서리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은 여왕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식의 과거 의료사고 기록을 살피던 서리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성병원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태식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술의 집도의 이름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어 서리는 마른 세수를 하며 절망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리는 병실 안에서 고요히 잠든 태식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원수의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창밖을 보며 오진우가 남긴 비열한 웃음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죄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고 그녀는 그 길을 걷기로 맹세했습니다. 병원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들려오자 서리는 직접 태식의 휠체어를 밀고 옥상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운을 차린 듯 바람을 맞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태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렸어도 나는 당신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헬기가 이륙하며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헬기는 다시금 어둠이 깔린 서해 바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더 큰 운명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의 손을 잡고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섬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별장의 넓은 정원에는 이른 아침의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한서리는 직접 가꾼 장미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꺾어 들고 태식이 머물고 있는 본체 침실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어느새 기력을 회복해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바다 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서리는 태식의 어깨에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쳐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손에 각 꺾은 장미를 쥐어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정원의 꽃이 참 예쁘게 피었길래 당신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태식은 장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호사를 내가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구려. 섬에서 평생 보낼 꽃을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소? 공기가 참 달콤하네. 서리는 태식의 휠체어를 밀며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에 숨어 들어가 사람들 틈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하고 남들처럼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껍질을 벗어던진 서리에게 이 시간은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을 위해 자신의 사비로 해양생태보호기금을 설립하고 그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그와 함께할 새로운 미래를 도화지에 그리듯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검은 소용돌이가 동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오진우는 면회온 변호인단을 통해 태식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자신의 신복이 몰래 건네준 낡은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진우가 누런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강태식의 아내를 수술대 위에서 죽게 만든 놈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한서리의 친부, 내 작은아버지야. 당장 이걸 언론사에 다 뿌려버려.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변호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오진우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그룹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오진우가 눈을 부릅뜨고 쇠창살을 붙잡으며 포효했습니다. 이미지? 내가 지금 여기서 썩게 생겼는데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한설에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놈의 손에 직접 난도질 당하는 꼴을 봐야겠어.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에게 줄 깜짝 파티를 준비하며 퇴근하던 중 현관문 앞에 놓인 의문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식의 아내 수술 당시 집도의의 이름과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은폐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가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서리의 손등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던 태식 역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리의 비밀 서류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리가 이미 조사해 두었던 태성병원의 의료사고 조사서가 들어 있었죠.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기다 자신의 아내 이름과 사망 원인 조작이라는 붉은 글씨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꽉 쥐어뜯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단 말인가? 당신 집안이 내 아내를 죽였던 거야. 태식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배신감에 몸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별장 문을 열고 들어오던 서리는 태식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식은 서리를 향해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집어 던지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태식이 달려들어 서리의 양어깨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말해봐.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당신 아버지가 내 아내를 죽이고 나를 매장했다는 거 다 알면서 나한테 접근한 거지. 날 동정한 거야. 아니면 비웃은 거야. 서리가 눈물을 쏟으며 태식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강태식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정말 얼마 전에 알았어요. 무서워서 말 못한 것뿐이에요. 내가 다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태식은 서리의 손을 벌레 보듯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갚는다고? 당신 목숨을 내놓으면 내 아내가 살아 돌아오나? 당신들 재벌놈들은 사람 목숨이 장난이지? 내가 그 섬에서 당신을 구한 게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어. 태식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서리는 맨발로 비포장도로까지 태식의 뒤를 쫓아갔지만 태식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리는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온 가혹한 진실은 두 사람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모든 언론과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태성그룹 여회장이 과거 의료사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곁에 두어 이미지 세탁을 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서리는 쏟아지는 비난과 해임 압박 속에서도 오직 태식의 행방만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리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침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태식 씨가 예전에 살던 달동네 철거 예정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이신다고 합니다. 서리는 김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외투를 챙겨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태식은 옛 아내가 살던 집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아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 밑으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젖은 셔츠를 물들이고 있었죠. 서리가 태식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태식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오지 마요. 당신 얼굴 보는 게 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태식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극심한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서리의 품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서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태식의 몸을 안고 하늘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과 증오, 죄와 벌이 뒤엉킨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을 살려달라며 차가운 빗속에서 신을 향해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서리는 태식의 마디 굵은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태식의 손등 위로 서리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빗물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끊임없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죽지만 말라고.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내가 평생을 다해,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말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회색빛 도시의 소음 속으로 날카롭고 처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절정의 행복 뒤에 찾아온 나락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응급실에 붉은 등이 켜지는 것을 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자신을 증오하는 남자의 가냘픈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서리가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며 옆에 서 있는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오진우, 그 인간이 보낸 게 확실한가요? 그 봉투 말이요. 김 실장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상무님이 매수한 변호사가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점에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저도 치가 떨립니다.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태식 씨가 잘못되면 오진우 그 인간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병실 안에서는 태식의 심박동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태식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핏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서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에는 서리의 낮은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종양의 크기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팽창했습니다.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서리가 의사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죠? 당신이 세계 최고의 의사라고 했잖아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강태식 씨는 스스로 삶을 놓으려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리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 태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태식 씨, 당신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나한테 복수해야 하잖아. 나를 평생 괴롭히고 원망하면서 그렇게라도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 내가 당신 아내한테 가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어. 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리는 그 작은 움직임에도 희망을 걸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서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남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만을 바라며 서리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서리는 김 실장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단의 모든 자금을 풀어서 태성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하세요.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세요. 회장인 내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리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 자리가 사람 목숨보다 귀한가요? 나는 이미 그 섬에서 한 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서리의 눈에는 더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의 숭고한 결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서리는 태식과 함께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서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에 감긴 눈꺼풀 사이로 가느다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용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남은 미련인지 서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새벽이었습니다. 태식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부림치다 결국 인사동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름 없는 공공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섬에서의 모진 고생과 총상의 후유증, 그리고 최근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잠재되어 있던 뇌종양의 마술을 깨워버린 것이죠. 서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업무를 제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태식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서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식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서리를 향해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당신 집안이 내 아내를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내 곁에서 웃을 수가 있었어. 서리는 태식의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적실 만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태식 씨, 미안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발 치료는 받아야 하잖아요. 당신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태식은 피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당신이 어떡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수술대 위에서 죽어간 내 아내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차라리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 태식의 겁으로 인해 면회조차 금지되자 서리는 병실 밖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왜 하필 태식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태성그룹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김 실장의 다급한 보고도 서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한편 구치소 안에 있던 오진우는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진우는 미리 매수해둔 교도관과 의료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진단서를 조작했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진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비열하게 웃으며 자신의 신복인 보안팀장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진우가 링거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한설이가 지금 강태식 그놈한테 정신이 팔려 있어. 이때가 기회야. 병원에 사람을 보내서 그놈 귀에 계속 속삭여줘. 한설이가 수술을 빌미로 당신을 매수해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이야.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리고 회사의 비자금 세탁건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한설의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될 겁니다. 오진우의 사주를 받은 가짜 간병인이 태식의 병실에 잠입해 독이 든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간병인이 태식의 침상을 정리하는 척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강 선생님 조심하세요. 한 회장이 자기 아버지 죄를 덮으려고 최고의 의료진을 부른 거래요. 수술하는 척하면서 입을 영원히 막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태식은 안 그래도 깊었던 불신의 늪에 오진우의 공작이 더해지자 완전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종양은 태식의 시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눈앞의 사물조차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태식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이름난 뇌신경 전문의들을 개인 전용기로 불러들였지만 태식은 그들이 병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이가 유리창 너머로 태식을 바라보며 옆에 서 있는 박 선장에게 애원했습니다. 박 선장님, 제발 태식 씨 좀 설득해 주세요. 이대로 두면 일주일도 못 버틴대요. 저 사람이 저를 죽여도 좋으니 제발 수술만 받게 해달라고요. 박 선장이 모자를 벗어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태식이가 저러는 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요. 자기 아내를 죽인 손길이 다시 자기 머리에 칼을 댄다는 게 무서운 거겠지. 죽음보다 더 큰 공포인 게요. 박 선장은 태식의 병실로 들어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장이 태식의 귓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나 박 선장이다. 내 맘 다 안다. 근데 저 여자가 밤새 복도에서 잠 안 자지 않고 울고 있다. 저 여자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다지 않냐? 일단 살고 봐야 복수든 뭐든 할 거 아니냐? 태식은 대답 대신 박 선장의 손을 꽉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놓아버렸습니다. 태식이 허공을 향해 시력을 잃어가는 눈을 깜빡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장님, 나를 그 섬으로 보내주쇼. 흰 소독약 냄새 나는 이곳 말고 우리 아내랑 같이 거닐던 그 파도 소리 들리는 섬으로 말이요. 태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각혈까지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의료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태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설이는 태성그룹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이동식 중환자실이 설치된 대형 헬기를 준비했고 섬 전체를 거대한 수술실로 개조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헬기로 이동하는 착륙장으로 향하는 길, 오진우가 보낸 괴한들이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검은 차량 2대가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무장한 용역들이 쏟아져 나와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김 실장과 보안팀이 목숨을 걸고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는 동안 서리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태식의 산소 마스크를 두 손으로 붙잡고 그의 몸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습니다. 강태식 씨, 정신 놓지 마요. 우리 섬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태식은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감싸 안은 서리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를 증오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 원수의 딸인 서리의 눈물이라는 사실이 태식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괴한들을 따돌리고 간신히 헬기에 오른 서리는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태식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외딴 섬의 등대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태식은 헬기의 진동 속에서 가늘게 숨을 내쉬며 서리의 옷자락을 아주 작게 움켜쥐었습니다. 서리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 그리고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남자를 지키겠노라 어두운 바다를 향해 맹세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태식을 간이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오자 태식의 거칠던 호흡이 기적처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섬 해안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내일 아침 시작될 수술이 태식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식은 다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서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리가 급히 달려가 태식의 손을 잡자 태식은 힘없는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설의 씨, 만약 내가 잘못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떠나게 해줘요.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아. 태식은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고 섬의 등대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처럼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서리는 태식의 차가운 이마를 짚으며 용서받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살아만 있어 달라고 통곡했습니다. 외딴 섬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벽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섬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서리가 마련한 임시 병동의 발전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상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고 서리가 전용기로 불러들인 세계적인 의료진은 침통한 표정으로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리는 태식의 메마른 손등 위에 자신의 입술을 아주 길게 맞추었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귓가에 대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태식 씨,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를 증오하며 100년을 더 살겠다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숨만 쉬고 돌아와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이 바다에 몸을 던질 거예요. 내 말 들리죠? 태식은 대답 대신 가느다란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떨었고 이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는 예고 없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섬의 해안가를 때릴 때마다 가설병동의 전등이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서리는 수술실 밖 좁은 복도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밤새 참회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섬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낙뢰로 인해 메인 발전기가 타버린 것이죠.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던 기계음이 일제히 멈추고 의료진들의 당황한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리가 빗물을 뒤집어 쓴 채 관리 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비상 발전기 돌려요. 수술이 멈추면 저 사람 죽는단 말이야. 관리 요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상 레버가 고착돼서 수동으로 돌려야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여자분은 위험해요. 서리는 요원을 밀치고 기름때 묻은 발전기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자신의 고운 손바닥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서리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레버를 돌렸습니다. 살아야 해. 제발 살아야 해. 서리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퍼져나갔고 기적처럼 발전기가 요동치며 다시 수술실의 불을 밝혔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집도이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종양의 핵심 부위를 무사히 제거했습니다. 환자분의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스르르 무너져 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흘 뒤 태식은 드디어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푸른 바다가 보였고 곁에는 며칠 밤을 샌 초췌한 모습의 서리가 그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손을 적시고 있는 서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증오가 파도 소리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이 힘없는 손으로 서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서리가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손을 얼굴에 부비며 울먹였습니다. 강태식 씨,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나 한설이에요. 태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애 씨, 당신 손이 왜 이 모양이요? 바보같이 왜 그랬어? 서리는 자신의 피 묻은 붕대를 뒤로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내 손 같은 건 상관없어요. 강태식 씨, 나 당신 아버지 죄 다 갚을게요. 태성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들, 내가 다 찾아서 사죄하고 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놔버리지 마요. 태식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태식이 본 것은 증오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던 서리의 처절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이 서리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이제는 당신도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용서라는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두 사람의 지난 악연을 모두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오진우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병실로 들어와 서리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진우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정식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상무님이 매수했던 의료진의 양심 고백이 있었고 헬기 사고 조작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서리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요. 나는 여기서 태식 씨 재활을 도울 거예요. 회사 일은 당분간 김 실장이 맡아주세요. 서리는 태성그룹의 경영권보다 태식의 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태성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직접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만 서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서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처음으로 해변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 선장이 싱싱한 생선을 한 바구니 들고 나타나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박 선장이 태식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 죽을까봐 잠을 못 잤다. 저 회장님이 너 살리려고 섬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다 감동했다니까. 태식은 쑥스러운 듯 서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식이 바다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서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설혜 씨. 나를 2번이나 살려줘서. 서리는 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워요. 내 곁에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용서해줘서. 두 사람의 뒤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고 또 한때는 고립된 지옥이었던 이 섬이 이제는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갔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우지 않고 조용히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서리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식의 눈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태식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비로소 재벌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사랑받는 여자로서의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더 이상 폭풍우 속에 휘둘리지 않는 든든한 닻을 내린 배와 같았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언덕 위 푸른 바다가 병풍처럼 펼쳐진 작은 교회 마당에 하얀 소국 꽃길이 길게 깔렸습니다. 육지의 화려한 호텔 예식장도 아니고 수천 명의 하객이 박수를 치는 공간도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서리는 거울 속에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태식이 섬의 고운 모래알을 정성껏 담아 직접 구워준 흙 펜던트가 그녀의 목에서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이제는 설혜 씨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겠죠. 서리가 김 실장의 손을 꽉 잡으며 화사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님. 태성그룹은 이제 당신 같은 분들이 잘 이끌어줄 거라 믿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이 원피스도 참 편하고 좋네요. 서리는 하얀 면 원피스 자락을 살며시 쥐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태식은 쑥스러운 듯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리의 모습이 조금은 뿌옇게 보였지만 태식은 심장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러 온 여자가 지금 눈앞에서 천사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선장이 줄에석에 서서 큼큼거리며 헛기침을 하더니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신랑 강태식과 신부 한설이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고기가 안 잡혀서 끼니를 걱정할 때나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 것을 맹세합니까? 태식이 서리의 손가락에 투박한 은가락지를 끼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맹세합니다. 내 남은 생은 오로지 이 여자를 지키고 사랑하는데 모두 쓰겠습니다. 서리도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굵은 마디가 있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맹세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외딴 섬이든 험한 파도 속이든 절대 이 손 놓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태식 씨. 하객이라고는 박 선장과 섬 주민들, 그리고 서리의 진심을 끝까지 믿어준 몇몇 비서들 뿐이었지만 축하 박수 소리는 섬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결혼식 후 마을 사람들은 직접 잡아온 전복과 소라로 잔치상을 차렸고 서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서리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섬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새로 지은 작은 목조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이제 명품 정장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면 셔츠를 입고 태식과 함께 마당의 텃밭을 일구며 흙냄새를 맡는 삶에 푹 빠졌습니다. 태식은 매일 아침 서리를 위해 바다에 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잡아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식탁을 차리며 하루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섬에 세워진 태의 의료센터는 소외된 어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운영되며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리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다가 옆에 앉은 태식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 가끔은 육지 생활이 그립지 않아요? 큰 병원에서 의사 가운 입고 멋지게 수술하던 그때 말이에요. 태식이 빗물이 떨어지는 마당을 바라보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켰던 의사 가온은 무거울 뿐이었소. 지금 이렇게 당신 곁에서 물고기 잡고 아픈 이웃들 돌보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걸. 서리는 태식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실 서리는 최근 몸에 나타난 작은 변화를 태식에게 어떻게 전할지 며칠째 고민 중이었습니다. 서리는 태식의 얼굴을 마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리가 태식의 귓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식 씨, 우리 집에 곧 아주 작은 손님이 올 것 같아요. 나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태식은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서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태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감격에 겨워 서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섬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고맙소, 설혜 씨. 정말 고맙소. 우리 아이는 꼭 이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웁시다. 내가 정말 잘할게. 한편 그 시각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힌 오진우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설희의 소식을 접하며 머리를 벽에 찌우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들 덕분에 더욱 건실해졌고 자신이 파멸시키려 했던 설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오진우는 자신이 휘둘렀던 탐욕의 칼날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베고 있음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적막한 교도소의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설희와 태식은 처음 만났던 그 해안가 절벽에 앉아 깊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파도 거품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맞잡은 두 손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죠. 태식은 흐릿해진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식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설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혜 씨, 그때 그 폭풍우 속에 당신이 이 섬으로 떠밀려온 걸 단 한 번이라도 후회한 적 없소? 재벌 회장으로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말이오. 설희는 태식의 가슴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나는 그 섬에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바다에서 건져준 날 나는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요. 당신이 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태식은 설희의 이마에 닿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대언은 바로 당신이었소. 고맙소, 설혜 씨. 부족한 내 곁을 지켜줘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는 보석 같은 별들이 쏟아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며 지나갔고 파도는 어제처럼 오늘도 조용히 발밑을 적셨습니다. 진정한 불안수조원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임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섬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집에서는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했던 여자가 가장 소박한 곳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 그리고 원수의 딸을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한 어부의 위대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섬의 파도 소리에 실려 먼 바다까지 영원히 흐르며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설희가 잠든 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꼭 이 섬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듯 더욱 밝게 반짝이며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섬에는 오직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견뎌내고 비로소 평화로운 파도 소리 앞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여자와 세상의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어부. 이들이 외딴 섬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이궈낸 것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용기였고 묵은 원망을 파도에 씻어내는 위대한 용서였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든 예고 없는 풍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낯선 해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사연 속 두 사람처럼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내 곁에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이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